여러분 반갑습니다. 리눅스 커널 개발자 김동현입니다. 이번에는 그 리눅스 커널을 잘 배우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강의 동영상을 통해서 리눅스 커널의 주요 기능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리눅스 커널의 기능에 대해서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리눅스 커널을 잘 배우는 방법, 분석하는 방법도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리눅스 커널을 이해하기 위해서 좀 알아야 될 여러 가지 팁이 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가장 먼저 리눅스 커널을 잘 배우려면 암 아키텍처에 대해서 먼저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리눅스 커널을 이루는 그 주요 서브 시스템의 핵심 동작들은 암의 어셈블리 명령어로 구현이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인터럽트를 핸들링 하거나 컨텍스트 스위칭을 하거나 시스템 콜을 이제 받아서 처리하는 그런 루틴, 그리고 메모리 매니지먼트와 관련된 세부 기능들은요, 사실 어셈블리 명령어로 구현이 돼 있어요. 특히 인터럽트 핸들링 같은 경우는 암 프로세서에서는 인터럽트를 익셉션의 한 종류로 처리하기 때문에 암 아키텍처의 그 익셉션의 동작 원리를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뭐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암 아키텍처의 기본 동작 원리를 모르면 리눅스 커널의 세부 동작을 이해하기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암 버전 7 아키텍처에서는 암의 뭐 동작 모드가 정의되어 있잖아요. 뭐 유저 모드, 뭐 슈퍼바이저 모드, 그리고 시스템 모드, IRQ 모드, 어버트 모드, 이런 모드들이 디파인 되어 있는데, 이런 모드의 정확한 의미를 모르면 리눅스 커널의 세부 동작 원리를 잘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암 버전 7 아키텍처와는 달리 암 버전 8 아키텍처는 암의 동작 모드 대신에 익셉션 레벨로 어떤 동작 모드가 구현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뭐 익셉션 레벨 0, 익셉션 레벨 1이 어떤 이제 동작 그 권한 실행 권한을 갖고, 그리고 익셉션 레벨별로 어떤 소프트웨어가 구동되는지를 잘 모르면 리눅스 커널의 세부 동작을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익셉션의 동작 원리, 그리고 그 암 아키텍처마다 정의된 그 범용 레지스터가 있잖아요. 암 버전 7 아키텍처의 경우에는 레지스터 0, 0부터 레지스터 14까지 있죠. 그러니까 R13 같은 경우는 스텝 포인터 레지스터, 그리고 R14는 이제 링크드 레지스터이고요. 그리고 암 버전 8 아키텍처, 즉 64비트 기반의 암 버전 8 아키텍처에서는 레지스터가 이제 X로 표현되잖아요. X0부터 뭐 X30까지 레지스터가 있는데, 뭐 이 암 버전 8 아키텍처에서는 이제 링크 레지스터의 역할을 X30 레지스터가 이제 맡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레지스터, 범용 레지스터가 어떻게 정의되어 있고, 그리고 특히 이제 AAPCS라는 그 동작 그 세부 기능이 있는데요. 그게 함수 콜링 컨벤션이에요. 그 암 프로세서 콜링 컨벤션의 약자로 불리는 게 있는데, 이때도 보면은 이제 함수를 호출할 때 이제 전달되는 인자가 어떤 레지스터에 실려가고, 함수가 실행을 끝냈을 때 보통 그 특정 정수나 혹은 포인터형 값을 리턴 하잖아요. 근데 리턴 할 때 어느 레지스터에 실어서 보내는지, 이런 동작을 좀 알아야지 리눅스 커널의 세부 동작 원리를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소프트웨어 업계의 키워드가 좀 뭐 AI, 빅데이터, 클라우드잖아요. 클라우드 환경에서 이제 많이 좀 사용이 되고 있는 하이퍼바이저에서
이 암 아키텍처의 기본 동작 원리를 알아야지 이런 그 게스트 OS, 하이퍼바이저, 벌추얼 머신 이런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요, 사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가장 중요한데, 그 보통 우리가 어떤 소스 코드를 분석할 때 이렇게 가정하고 분석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A라는 함수가 있으면 A라는 함수에서 B를 호출하고 B라는 함수에서 C라는 함수를 호출한다라고 가정하고 보통 함수를 분석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노트에 적어 놓죠. A에서 라는 함수에서 B를 호출하고 B라는 함수에서 C를 호출하고 뭐 이제 그 과정에서 A라는 함수의 역할, B의 함수의 역할 이렇게 좀 함수의 역할을 좀 메모하면서 스스로 분석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 리눅스 커널 혹은 RTOS가 실행이 되는 그 커널 모드에서는 사실 이렇게 A, B, C라는 순서대로 실행이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A라는 함수에 어떤 코드가 실행하고 있다가 갑자기 인터럽트가 발생해서 특정 주소로 점프를 했다가 뭐 특정 주소에 있는 그 기준에서 어떤 코드가 실행이 됐다가 다시 되돌아. 그런데 자, 근데 제가 여기부터 좀 추가로 말씀드릴 내용이 있는데요. 여러분 소스를 분석하실 때 이제 A라는 함수에서 B라는 함수를 호출하고 B라는 함수에서 C라는 함수가 호출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고 소스를 분석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A라는 함수는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B라는 함수는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C라는 함수는 어떤 역할을 수행한다. 이렇게 소스를 분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A와 B와 C 함수가 이제 호출이 될 때, 실행이 될 때 어떤 일정한 그 A, B, C라는 함수가 연속적으로 실행이 된다라고 가정하고 소스를 분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사실 그 리눅스 커널이나 커널 드라이버가 돌고 있는 이쪽 그 코드는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함수가 A에서 B에서 C라는 함수가 연속적으로 실행되지가 않아요. 이 얘기가 뭐냐면 A라는 함수에 어떤 코드가 실행하고 있다가 갑자기 인터럽트가 발생해서 특정 주소로 점프를 한다던가 점프를 해서 어떤 코드를 실행하다가 다시 그 어떤 코드로 돌아온다던가 하는 이런 비동기적인 함수 흐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그 유저 공간에서 그 svc라는 명령어를 실행하게 되면 시스템 콜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시스템 콜 같은 경우는 svc라는 명령어를 실행하면 그 소프트웨어적인 그 익셉션이 유발이 되게 돼요. 그러면 그 ARM 아키텍처에서 디파인된 어떤 특정 주소로 프로그램 카운터가 막 점프를 하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보통 A라는 함수에서 B라는 함수에서 C라는 함수로 이렇게 함수가 시퀀셜하게 호출이 되는 실행 흐름에 익숙해져 있는데 리눅스 커널에서는 그런 함수의 실행 흐름보다는 비동기적으로 함수가 갑자기 어떤 주소로 점프하는 그런 실행 흐름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함수의 실행 흐름을 좀 이해하기 초반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런 실행 흐름을 이해하려면 뭐를 이해해야 되냐면 ARM 아키텍처를 이해하셔야 되고요. 특히 익셉션의 동작 원리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밖에도 리눅스 커널이라는 그 소프트웨어의 그 경기를 넘어서서
하이퍼바이저에서 뭐 예를 들면 버추얼 머신에서 하이퍼바이저로 실행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는 HVC 하이퍼바이저 콜이라는 그 어셈블리 명령어를 실행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다양한 그 운영체제의 그 범위를 확장해서 좀 하이퍼바이저 환경에서도 어떤 방식으로 이제 운영체제가 실행되는지를 파악을 하려면 암 아키텍처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팁은요, ftrace 메시지를 자주 활용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제가 이전 페이지에서 리눅스 커널이나 커널 드라이버 코드가 실행이 되는 그 리눅스 공간에서는 비동기적인 함수의 호출 흐름이 좀 처음에 배우기 어렵다, 좀 낯설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그 비동기적인 함수의 실행 흐름을 익히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ftrace를 활용해서 리눅스 커널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ftrace는 리눅스 커널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 트레이서인데요. 펑션 트레이서의 약자로 리눅스 커널의 그 주요 기능별로 ftrace의 각각 이벤트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이제 제가 이 링크에 있는 그 기사 한 문장을 발췌했는데요. ftrace is a great way to learn more about the internal working of the Linux kernel 이라고 이제 여기 이 링크에 가면 이 문장이 있는데 리눅스 커널을 구성하는 주요 서브 시스템이 어떤 방식으로 실행하는지를 알려면 리눅스 커널에서 제공하고 있는 ftrace를 자주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ftrace에서는 사실 굉장히 많은 기능을 제공하는데요. 그 중 하나가 그 함수의 콜 스택을 그 ftrace 메시지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 제가 쓴 리눅스 디버깅을 통해 배우는 리눅스 커널의 구조 원리라는 책에서도 그 펑션 트레이서 기능을 활용해서 함수의 콜 스택을 분석하는 그런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ftrace를 활용해서 리눅스 커널의 어떤 세부 동작을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리눅스 커널의 소스 코드만 분석하는 것보다 ftrace를 활용하게 되면 훨씬 더 유용하고 좀 더 유익한 그런 그 리눅스 커널의 기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뭐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뭐 리눅스 커널 전문가 개발자 분들에게 다 물어봤는데 ftrace 분석은 리눅스 커널의 동작 방식을 이해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는 의견을 다 주셨어요. 말씀드렸다시피 비동기적인 함수 호출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ftrace 메시지를 잘 활용하면 좋습니다. 자, 이어서 ftrace 메시지를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ftrace 메시지는요, 스캐드 스위치라는 ftrace 이벤트의 이제 로고인데, 보시면은 그 ftrace는 이렇게 이벤트 이름과 그리고 오른쪽 이벤트라는 요 문자를 오른쪽에 보면은 해당 그 이벤트의 동작을 설명하는 그런 로고가 이렇게 있고요. 왼쪽에는 어떤 ftrace 메시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공통적인 그런 그 메시지가 그 시그니처가 있습니다. 보시면 프로세스 이름이요, 크롬 브라우저라는 이름의 프로세스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1436은 그 프로세스마다 부여되는 PID를 뜻하고요. 여기 보시면 002가 있죠. 002는 CPU 번호를 뜻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박스에 있는 내용은 컨텍스트 정보인데요. 이 내용은 이전에 그 ftrace 메시지를 분석하는 그 강의 동영상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보시면 여기 만약에 H가 있으면요, 현재 실행 중인 코드가 interrupt context이고, S이면 이제 그 soft IRQ context라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이 박스에 있는 알파벳으로 어떤 컨텍스트에서 지금 코드가 돌고 있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보이는 내용은요, 타임스탬프인데요. 우리가 보통 커널 로그를 보면 타임스탬프, 시간 정보가 확인이 되잖아요. 그 타임스탬프 정보가 이 정보입니다. 자, 정리하면 되도록 그 ftrace 메시지를 자주 분석하고 ftrace 메시지에 보이는 그 콜스택이라던가 메시지가 어떤 내용인지를 자주 분석하다 보면 리눅스 커널을 좀 효율적으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리눅스 커널 소스 코드를 분석하다 보면 이제 가장 제가 많이 들었던 의문이 뭐냐면요. 소스를 계속 분석하다 보면 계속 그 함수가 계속 이어져요. 그러면 그 함수의 그 어느 레벨까지 코드를 분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의문이 많이 생기는데요. 리눅스 커널 소스 코드를 분석하다 보면 이런 ftrace 메시지를 찍는 함수가 보여요. 그 예를 들어서 이런 sched switch란 ftrace 이벤트를 출력하는 그 코드가 보면 trace underbar sched underbar switch라는 그 코드가 보일 거거든요. 그래서 ftrace 이런 메시지를 출력하는 커널의 소스 코드가 보일 때 그 기준으로 리눅스 커널의 소스 코드를 분석하는 그 소스의 깊이를 좀 그 기준으로 삼았으면 좋겠고요. 대부분 그 리눅스 커널의 뭐 다른 기능을 개발하는 개발자분도 이런 비슷한 의견이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 ftrace 이벤트를 보고 전 세계에 있는 커널 개발자들은 디버깅을 하고 이를 기준으로 어떤 ftrace가 리눅스 커널의 동작에 대해서 다 이제 트레이싱을 하거든요. 그래서 ftrace 메시지를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ftrace 메시지를 찍는 코드가 확인이 되는데 그 코드를 이 정도까지 리눅스 커널의 소스를 분석해야 되겠다라는 하나의 척도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리눅스 커널을 좀 배우는 다른 방법은요, 좀 다양한 방식으로 커널 소스를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소스 코드를 분석하는 것도 뭐 굉장히 중요한데 소스 코드를요, 뭐 한번 수정을 해서 printK나 trace printK 함수를 활용해서 어떤 로그를 추가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로그를 추가해서 뭐 물론 이제 커널 소스 빌드를 한 다음에 이미지를 그 해당 그 보드, 라즈베리 파이와 같은 그런 보드에다가 이제 다운로드를 해야 되거든요. 소스를 수정하고 어떤 로그를 추가한 다음에 그 추가한 로그가 출력이 되는지를 좀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분석하고 있는 소스가 어떻게 실행이 되는지를 좀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이를 위해서는 이제 커널의 소스 코드가 빌드되는 과정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뭐 커널 컴피그 그리고 메이크 파일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이런 그 메이크 파일 같은 경우는 이제 커널 컴피그에 따른 디펜던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소스 코드가 빌드되는 과정을 좀 이해하면서 소스 코드를 분석을 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직접 보드를 구매해서 실전 프로젝트와 같은 조건으로 개발하는 것도 좀 필요한데요. 요즘 라즈베리 파이는 어디서든 다 구할 수 있잖아요. 좀 보드의 가격도 비싸지 않은 것 같은데요. 라즈베리 파이를 구입해서 라즈비안 코드를 라즈비안을 설치하고 라즈비안 리눅스 커널을 설치해서 커널 코드를 수정하고 다운로드 해보는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또 실전 프로젝트와 같은 조건으로 개발을 할 수가 있거든요. 최근에는 라즈베리 파이뿐만 아니라 그 엔비디아에서 뭐 배포한 것 같은데 그 제슨 나노 디벨로퍼 킷도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제슨 나노 디벨로퍼 킷을 활용해서 이런저런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직접 보드를 좀 구해서 좀 실전 프로젝트와 같은 조건으로 좀 개발을 하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뭐 큐뮬레이터를 활용해서 리눅스 커널의 소스 코드를 빌드하고 테스트하는 분도 있는데요. 이렇게 소스를 수정해 보고 빌드해 보고 그리고 다운로드 해 보는 그런 과정도 어느 정도 좀 익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리눅스 커널에서는요, 다양한 디버깅 기능을 제공을 하는데요. 먼저 디버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디버깅은 좀 버그를 수정하는 과정이라고 많은 분들이 좀 알고 있을 텐데요. 사실 디버깅이라는 그 활동은 버그를 잡는 게 맞죠. 하지만 그 디버깅이라는 활동의 범위를 조금만 넓혀 보면 사실 그 소스를 분석하거나 해당 소프트웨어의 드라이버나 커널의 구조나 동작 원리를 파악을 하는 것도 사실 디버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디버깅을 하는 대상은 기본적으로 소스 코드 그리고 이제 바이너리 그리고 소스가 이제 구성이 된 디자인 그 소스의 디자인까지 디버깅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근데 리눅스 커널에서는 그 다양한 그 디버깅 피처를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디버깅 기능이 이제 프린트 K인데요. 프린트 K 같은 경우는 그 커널 로그를 추가할 때 이제 사용하는 함수인데 프린트 K를 사용해서 뭐 로그를 추가할 수 있고요. 그리고 모듈 디버그 fs 파일 시스템을 활용해서 커널 디버깅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ftrace 그리고 퍼프와 같은 툴을 활용해서 커널 디버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리눅스 커널을 구성하는 그 주요 서버 시스템에서는요, 다양한 디버깅용 그 컴피그 피처를 제공하고 있어요. 이제 보시면 이제 컴피그 언더바 디버그 언더바 이렇게 지금 예시로 제가 적어놨는데 이런 다양한 디버깅용 피처를 잘 활용하게 되면 관련된 문제가 생겼을 때 추가적인 에러 로그를 좀 이 디버그 피처를 사용한 코드에서 뿌려주거든요. 그래서 디버그 피처도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어서 소개해드리고 싶은 뭐 커널 디버깅 툴은요, 뭐 트레이스 32가 있는데 사실 트레이스 32는 리눅스 커널의 디버깅 툴이라고 보기보다는 그 인베디드 이제 개발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그 디버깅 툴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트레이스 32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고 지금도 커널 소스를 분석할 때 트레이스 32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특히 그 퀄컴 SoC 기반의 프로젝트에서 개발하고 있는 분들은 뭐 퀄컴 SoC 이름이 요즘 뭐 스냅드래곤이라고 부르는데 그 실전 그 개발자들 사이에서는 뭐 SM8150, 뭐 SM8250 뭐 이렇게 부르거든요. 뭐 최근에 뭐 SA8155 이런 이제 칩셋을 릴리즈하고 있는데 이런 퀄컴 기반의 SoC에서는 그 램덤프라는 기능을 제공을 해요. 그 램덤프를 그 트레이스 32 시뮬레이터로 로딩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커널의 어떤 다양한 그 자료 구조라든가 그리고 마지막에 램덤프가 추출됐을 때 그 순간에 함수의 콜 스택을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트레이스 32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리눅스 커널에서도 활용될 수 있지만 그 부트로더를 디버깅할 때 트레이스 32를 많이 활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트레이스 32와 같은 디버깅 툴도 많이 활용되면 좋고요. 그리고 그 ARM 아키텍처 레벨에서 지원하고 있는 그 ETB라는 이런 뭐 디버그 피처가 있는데 이런 피처를 잘 활용하게 되면은 이제 커널이 그 세부 동작을 좀 더 이런 기능에서 이제 출력하는 메시지나 아니면 소스 코드 분석을 통해서 좀 더 유용하게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리눅스 커널 분석과 스터디에 대한 저의 짧은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하신 말씀인데요. 6개월 안에 리눅스 커널을 마스터하겠다 라고 어떤 이제 취준생 분이 말씀하신 걸 들었는데요.
사실 6개월 안에 리눅스 커널을 예를 뭐 토익을 좀 어느 6개월 안에 800점 이상을 획득하듯이 6개월 혹은 8개월 이내에 리눅스 커널을 중복하겠다라고 뭐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요. 물론 뭐 면접을 잘 준비하기 위한 그 수준으로 리눅스 커널을 공부하겠다 아마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 최소 2, 3년 정도 꾸준히 리눅스 커널과 관련된 코드를 분석해야지 좀 더 기본 동작 원리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좀 실전 프로젝트를 같이 하면서 커널의 코드를 분석해야지 좀 더 그 동작 원리를 좀 이해할 수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간에 리눅스 커널을 마스터하는 거는 사실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저 같은 경우도 리눅스 커널 코드를 계속 그 분석하고 있고 스터디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가끔은 제가 리눅스 커널 소스 코드를 분석하다가 어떤 걸 느끼냐면 되게 막막하다는 느낌을 들 때가 은근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 커널 버전이 올라갈수록 그 소스 코드가 계속 좀 더 진화가 되고 뭐 새로운 기법이 계속 적용이 되기 때문에 소스가 계속 복잡해지고 그리고 좀 다양한 방식 좀 소스를 좀 더 그 세련된 기법을 활용해서 그 설계를 하려는 그런 개발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끔 드는 생각은 이거 소스 코드를 분석하면 분석할수록 뭐 자신감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사실 이런 뭐 녹두리를 제가 아는 친구한테 얘기했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소스를 분석을 멈추면 되겠네 라고 저한테 그 얘기했는데 좀 농담이고요. 하여튼 이게 커널 코드는 리눅스 커널 코드는 이제 계속 바뀌고 새로운 기능이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리눅스 시스템 개발자로 계속 활동을 하려면 뭐 꾸준히 리눅스 커널 코드를 분석을 하고 공부를 해야지 이런 트렌드에 뒤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리눅스 커널 소스를 분석할 때 중요한 포인트는요. 좀 실전 프로젝트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좀 주제부터 배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사실 그 리눅스 커널에서 중요하지 않은 기능은 없는데 그래도 좀 현업 프로젝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뭐 스킬이라던가 디버그 피처를 먼저 배우고 나면 사실 배운 내용을 바로 프로젝트에 적용을 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좀 더 일을 효율적으로 빨리 할 수가 있고요.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좀 더 또 다른 새로운 뭐 디버깅 기법이라든가 아니면 뭐 암 프로세서, 암 아키텍처라든가 혹은 뭐 욕토 프로젝트와 관련된 그런 뭐 커맨드를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전 프로젝트에 그래도 되도록이면 좀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제부터 배우는 게 필요한데 그러면 저한테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좀 사실 리눅스 커널에서 다루고 있는 다양한 주제 중에서 실제 현업 프로젝트에 도움이 되는 주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한테 종종 질문을 주시는데 이런 질문을 저한테 주시면 제가 쓴 그 디버깅을 통해 배우는 리눅스 커널의 구조와 원리의 그 목차를 좀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왜 그러냐면 그 목차에 있는 내용들은요 대부분 실전 프로젝트에 바로 적용이 될 만한 내용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목차에서 소개하고 있는 그 디버깅 방법들은 실제 그 현업 프로젝트에서 활용이 된 내용을 참고해서 이제 다룬 내용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